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이 거미가족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든 건데,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뭐 거미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럼 와 밟고 죽이고, 두 마리 들어왔다. 아이씨 밟고 죽이고, 세 마리, 100마리, 200마리가 와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막 밟고 죽인 다음에 아 이거 세스코 불러야겠나 뭐 이런 생각이 나겠죠. 안녕하세요. 최후 매직 국어의 최후입니다. 오늘 배워볼 작품은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 배워볼게요. 수라.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수라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앞에 아를 붙이고 뒤에 장을 붙이면 아수라장 뭐 이런 얘기는 알죠. 이 수라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싸움의 신이래요. 싸움의 신. 그래서 이 수라신, 아수라가 왔다 갔다 한 장소는 아수라장처럼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어원을 파악하곤 하는데, 어원이랑 이런 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의 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 글의 제목이 왜 수라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이해 못할 부분도 있겠고, 근데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백석의 작품을 처음으로 다뤄보는데요. 백석은 그 김소월님의 고향 후배로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천재였고 되게 시를 잘 썼던, 특히 백석이 좋아했던 여자가 김영한 씨라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백석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김자야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중국 소설의 주인공 이름인가 그럴 거예요. 둘이 동거를 하고 잘 사는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게 돼갖고 결국 백석도 떠나버리고 이 김자야도 백석을 그리워한 나머지 김자야가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던 곳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운영을 해서 거의 1000억대의 토지를 법니다. 1000억대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죽기 전에 법정 스님한테에게 이걸 전해주고 죽는데, 그 사람들이 1000억대나 되는 토지를 스님에게 시주하기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의 모든 재산과 백석의 시 한 줄과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자야도 백석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백석도 김자야를 되게 좋아한 거겠죠. 자, 백석이랑 시인은 일제강점기를 산 시인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제일 아쉬워했던 게 가족의 붕괴예요. 가족의 붕괴. 즉 한 가족을 이루고 오순오순 잘 사는 가족이 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참 가슴 아파했던 시인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작품도 거미가 나오는데요. 거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한 행동,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마치 수라가 왔다 간 자리처럼 이 공동체를 뿔뿔이 붕괴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볼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시초가의 상황은 지금 방 안에 있는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려요. 그냥 거미를 살생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종이로 싸갖고 싹 받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붙는 말이 차디찬 밤이다. 시초가자가 더 서러워진, 아직 더 실패하는데 그런 이유예요. 왜 더 서러울까? 차디찬 밤이기 때문에. 거미 한 마리를 밖에 내놨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차디찬 밤에 밖으로 내보낸 게 훨씬 더 마음 아픈 일이 되네요. 어느 사이엔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잠깐 보냈을 뿐인데요. 어미 거미가 왔어요. 마치 그 새끼 거미의 어미인 듯한 거미, 큰 거미가 왔어요.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시적화자의 심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해서 가슴이 짜릿한다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시인의 감수성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한 마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두 마리째 딱 봤는데 그때 벌써 가슴이 짜릿해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밖은 참 밖이야. 하지만 그래도 새끼를 찾으러 이 방에 들어왔겠지. 그렇다면 차디찬 밖이라도 너의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렴 하고 거미를 내놓은 거죠. 다음은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진정되기도 전이다. 즉 두 번의 거미를 목격한 나머지 바로 가슴이 짜릿했는데 이게 다 아물기도 전.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갓 깨인 듯한 바리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자, 시에서요 섬세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좀 드물어요.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죠. 특히 막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걸 보면 뭐 길은 지금 산으로 에 걸려있다, 뭐 짐승 같은 다리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되게 섬세한 묘사, 이런 게 아름답다는 취급을 받는데 시에서는 굉장히 되게 자세하게 막 묘사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거는 보세요. 어디서 좁쌀을 만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바리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작은 새끼 거미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섬세한 묘사. 이렇게 섬세한 묘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미가 정말로 갓 깨었고 작디 작고 너무 연약하고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시청자의 마음은 더 아플 테니까요.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새끼 거미를 버렸고 어미 거미로 짐작되는 큰 거미가 왔는데 요번엔 진짜 갓 깨인 듯한 새끼 거미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의인해볼까요? 한 가족이 일제강점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를 찾아다니면서 한반도를 전체를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죠.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자,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가슴이 짜릿하다.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자, 여기서 이론 하나 들어갑시다. 객관적 상관물, 이거 하나 들어갈까요? 자, 객관적 상관물이란 건 이 6글자 용어를 다 알잖아요. 그럼 다 외운 겁니다. 다 뭔지 알아요. 객관적인 사물인데 주관적인 나의 정서와 상관이 있는 사물,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이랬을 때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건 시적어자와 대조를 이루는 경우도 많고, 대조를 이루진 않지만 그냥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시적어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한, 투영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시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의 대상, 많이 헷갈리는 단어인데 객관적 상관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영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영호가 그 전지현과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지현이 안경집에서 안경을 바꿔 끼더니 너 이렇게 못생겼냐,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이래요. 영호가 차였습니다. 그래서 영호가 차인 걸 얘기했을 때, 영호가 차였을 때 이별의 상황이죠. 그때의 나의 감정을 시로 한번 적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써요. 집에 터벅터벅 돌아오는 밤에 놀이터에 그네가 하나 딱 걸려있는데 외로운 그네줄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럼 그네라는 건 주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사물이죠. 근데 외로운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외로운 사람은 누군데요? 영호잖아요. 영호. 영호가 자기 외로운 감정을 그네줄에 이입해 갖고 전개한 거죠. 그래서 이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고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영호가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실연의 아픔을 담배로 잊어보자. 담배 딱 피려고 딱 창문을 딱 열고 담배를 딱 무는 순간 갑자기 막 까마귀 2마리가 나타나더니, 2마리니까 암수가 왔겠죠. 영호 앞에서 서로 막 부리를 목에 비비면서 막 스킨십을 자행해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까마귀의 모습을 봤을 때 시적어자인 영호의 마음은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당연히 더 아프겠죠. 하지만 까마귀의 감정은 지금 서로 감정이 막 정분이 나갖고 되게 사랑하는 상황인데 외로운 영호의 마음과 거의 반대잖아요. 따라서 감정이입일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감정이입이 되지 않은 시적어자와 대조를 이루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객관적 상관물 많이 나온 용어니까 좀 알아둡시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수라를 여러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좋았던 문제로 기억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이때 울고불고, 거미가 울고불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울고불고가 시적화자의 마음을 여기에 이입한 거다. 감정이입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시적화자가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플 테니까요. 근데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안 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울고불고 할 것 같은 이 작은 새끼거미. 왜?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어미를 잃었으니까. 시적화자의 울음을 거미 속에 이입시켜갖고 표현한 게 아니라 시적화자의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상. 분명히 울고불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감정이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시적화자의 예상에 불과하니까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시적화자의 감정 이제 서럽게 한다로.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나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이 거미가족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든 건데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뭐 거미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럼 밟고 죽이고. 두 마리 들어왔다. 아이씨. 세 마리, 100마리, 200마리가 와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막 밟고 죽인 다음에 이거 세스코 불러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나겠죠. 근데 백석이라는 시인은 물론 뭐 자기가 지어낸 시겠지만 첫 번째만 아무 생각 없었고 두 번째 나올 때부터 가슴이 짜릿한 후에 그리고 가슴이 메이는 듯하고 서럽고 슬프고 시적화자의 감수성을 여실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새우 매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